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청구 실무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우리 이제 건강보험 청구해 가지고 기본 진료로 이제 진도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료 행위로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의약품 관리료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285페이지 보시면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따른 병동 입원료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일단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시면 저희가 앞에서 입원료 산정을 할 때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그 다음에 병원관리료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40%, 25, 35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산을 해가지고 입원료를 산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병동을 이제 그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신평원에 어떤 병동에,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어떤 병동은 요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미 통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보가 된 병원에 입원료를 산정을 할 때는 일단은 입원 관리료 하고 그 다음에 간호간병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청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원 관리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의학관리료 플러스 병원관리료, 그래서 앞에 입원관리료에서 간호관리료를 뺀 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 플러스 정책 가산이 입원관리료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간호간병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통합서비스 병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자나 아니면 간병인이 없이 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간호간병료 수가에다가 정책 가산금을 더한 게 간호간병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입원료 산정할 때는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를 산정을 해서 이제 그 청구를 하게 되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요거와 요거가 이제 합쳐져서 이 병동 입원료로 산정을 해서 저희가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간호 방문료, 그래서 가정간호 방문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가정 전문 간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 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오더에 따라서 가정에 방문해서, 그래서 여기 환자의 자택에 방문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문을 해서 이 간호를 시행을 이제 하면 이제 그 산정할 수 있는 그 진료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담당 의사가, 여기 진료 담당 의사가 양방 의사가 될 수도 있고 한방 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든 일단 담당 의사가 이 환자분의 진단이나 처방에 따라 가지고 오더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문 간호 지시서, 우리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문 간호 지시서가 이제 발생이 되면 이걸 가지고 가정 전문 간호사가 대상자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처치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산정을 하되 여기 보시면 환자의 특성, 환자의 특성은 환자의 질병이라고 또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질병이나 특성, 진료 내용, 소요 시간 등에 불문하고,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이제 뭐 어떤 유치 도뇨관을 착용을 해서 교환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이 환자는 와상 환자여 가지고 뭐 뺏수와 욕창이 발생을 해서 욕창 처치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진료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상관없이
또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3, 40분이면 끝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3, 40분에 끝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교육도 훈련도 시켜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행위가 뭐 한 30분 끝나고 상담이 뭐 1시간 이루어지고, 또 어떤 환자는 뭐 길게는 막 2~3시간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불문을 하고 모든 환자에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일당으로 이제 그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일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지, 이 환자가 어떤 환자다, 뭐 소요 시간이 몇 시간 걸렸다, 이런 거는 가정간호 방문료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간호의 범위를 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소규모의 범위로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 범위는, 그래서 이 의료기관에서 우리 병원은 가정간호를 실시하겠다라고 통보가 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뭐 차량이라든지 가정 전문 간호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만들어졌을 때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가정간호 범위를 보시면 기본적인 간호 처치,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폴리카테터, 유치 도뇨관을 뭐 교환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 오더에 따라서 검체의 채취, 그래서 뭐 소변 검사를 하겠다, 혈액 검사를 하겠다, 이런 이제 검체의 채취라던가 이 채취의 운반까지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투약, 그래서 뭐 투약 주사 이런 것들은 대상자의 질병에 맞는 피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입으로 들어가는 이제 경구약이라던가 이제 필요하면 주사 처치라던가 이런 것들도 요 범위에 들어가고요. 또 이 환자한테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응급 처치 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훈련, 그래서 뭐 그 소변줄이 막혔을 때, 아니면 우리 비위관 영양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일반 분들이 뭐 콧줄 끼고 있다 뭐 하는 이제 비위관 영양 같은 거 막히거나 뭐 아니면 역류됐을 때 그 응급처치에 대한 이제 훈련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 그래서 어떤 질병이라든지 지금 현 상태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도 가정간호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른 보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제 건강관리관은 의뢰,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뭐 우리 병원 말고 다른 의료기관 등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아니면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뢰까지도 이 가정간호 범위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정 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사는 우리 전문 간호사, 그래서 이제 간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 중에 이 전문 과정을 거치는 간호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정 전문 간호사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가정 간호는 일단은 이 가정 전문 간호사가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의사나 한의사, 그래서 이제 담당 의가 그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은 다 자택이 되겠죠. 그래서 자택에서 계속적인 치료라든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 방문간호 지시서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가정 전문 간호사가 환자 집에 방문해서 치료라든지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할 수 있어야지 저희가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가정간호의 범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검체, 채취, 운반, 투약, 주사, 뭐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상담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요 방문간호 지시서 같은 경우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한번
그 방문간호 지시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처방의 유효기간은 90일까지로 한다.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이 처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처방의 유효기간은 90일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정간호가 있고 사실 방문간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정간호는 90일이다 기억하셔야 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가정간호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그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가 최소 2명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 실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모든 기록은 이제 법적으로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왜 우리 의료관계법규에서 의료법 보시면 뭐는 1년, 뭐는 2년, 뭐는 5년, 뭐 10년간 보존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그 기록지의 보존 기간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이 가정간호 범위는 5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는 방문당, 그러니까 1일당이 맞겠죠. 그래서 1일당 방문당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요. 자, 우리 가산하는 게 있죠. 예, 가산하는 경우 일단 만 1세 미만의 소아한테는 20%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아 같은 경우 만 1세 미만 같은 경우는 사실 가정간호가 많이 흔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제 어떤 뭐 시술이라든지 치료를 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뭐 어떤 드레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가정간호 신청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해 주세요. 최초 방문 한 번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대상자의 자택에 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때는 가정 전문 간호사가 2명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팔로우업 할 때는 한 사람이 가기는 하지만 최초에 간호사 2명이 갔을 때는 요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정점수 50%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장애인복지시설이든 뭐 노인복지시설이든 다 포함이 돼서 시설 입소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를 했을 경우에는 50%를 산정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산을 하고 50%를 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산정 코드가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를 할 건지,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를 할 건지, 4로 기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뭐 서머리 노트 하나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마다 뭐 수가라든지 산정 점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퍼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하자면 이 가정간호 방문료는 일당, 방문당으로 이제 그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 96회에 한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이 365일인데 매일매일 이 가정간호가 진행이 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96회까지는 보험급여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뭐 어떤 이제 뭐 욕창이 심했거나 아니면은 이 환자가 이제 가정 간호를 받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 가정 전문 간호사가 추가로 더 방문을 해야 되는 이런 초과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100대 100으로 전액 환자 부담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얘도 야간, 그래서 18시부터 그 다음날 09시까지, 토요일 같은 경우는 13시가 되겠죠.
그리고 공휴일, 자 공휴일은 대체 공휴일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보통은 가정 간호를 받으시다가 이렇게 야간에 처치를 받으셔야 되면 이제 뭐 119 불러서 응급실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제 담당 간호사가 저녁에 와가지고 이렇게 야간에 와서 처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50%가 가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가정간호 대상자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자라든지 요양보호 대상자분들이 일반적인 대상이 되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퇴원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급성 상태는 이제 지나가면은 집에서 이제 그 처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정간호 신청을 해서 이제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래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만성질환 분들이 요 가정간호를 많이 신청을 하신다. 자, 그러면은 요 기본 진료로에 대해서 앞에서 배운 것들 약간 이제 요점 정리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 진료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세서에 일란에 표기를 해서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 기본 진료로의 종류를 보시면 우리 앞에서 진찰료 배웠죠? 진찰료는 외래 환자한테 의사가 문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환자 상태를 보는 거를 진찰료에 산정을 하는데, 재진 진찰료가 있고 초진 진찰료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입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병실이냐 특수 병실이냐에 따라 가지고 산정하는 게 달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뭐 납변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뭐가 있었죠? 뭐 회송료라든 입원료에서 보시면 뭐 납차폐 뭐 특수병실이라던가 아니면 뭐 묵인치료실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특수병실에 따라서 조금 산정하는 게 달랐었습니다. 근데 입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청구할 수 있다. 자, 기타 이제 기본 진료료, 그래서 아까 앞에서 뭐 회송료라든지 협의 진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응급의료 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응급실에 온 첫날 초일 하루에 이제 산정할 수가 있는 게 응급의료 수가였었는데, 우리가 응급 증상과 준응급 증상에 해당하는 거는 응급의료 수가를 청구할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응급 상황이 아닌 질병 같은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라는 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의약품 관리료, 그래서 뭐 외래 의약품 관리료,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원 의약품 관리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한방 쪽은 의약품 관리료가 산정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우리 뒤에서 이제 요 약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조제료라든지 제제료 이런 거하고 의약품 관리료는 다릅니다. 그래서 조제료 같은 경우 한방 쪽도 있기는 하지만 의약품 관리료는 한방 쪽은 빠졌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간호 기본관리료, 방문료 배웠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 기본적인 진료료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진찰료에는 외래 진찰료, 그 다음에 병원 관리료 해가지고 저희가 청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초진이냐 재진이냐, 예. 초진 재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30일 90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종결 후에 30일 이내에 왔으면은 재진이 되는 거고, 종결이 명확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내원하면 재진이 된다. 그 이외에는 이제 초진 환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가 한방 처방을 해서 1회 처방을 해서 뭐 5일이든 뭐 10일이든 물리치료라든지 주사만 맞으러 오셨을 때, 또는 환자가
직접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내원했을 때는 총 진찰료의 50%만 산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종별 가산율하고 다르게 이제 진찰료에서 가산할 수 있는 퍼센트가 있었죠.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은 30%. 자, 그 다음에 우리 심야. 그래서 의원이나 병원급만 해당이 되는 거죠. 종합병원, 뭐 상급 종합병원은 해당이 안 되고, 이제 의원이나 병원에서 만 6세 미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소아청소년과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 6세 미만에 보시면 시간대가 야간하고 다르죠. 20시부터 그 다음날 07시까지 진찰을 했을 때는 또 가산금을 주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입원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25, 병원관리료 35 이런 식으로 해서 입원료가 산정이 된다. 자, 그리고 요게 많이 이제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혼란스러워하는 요 파트인데요. 우리가 입원료를 산정을 할 때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가 1일당으로 입원료를 산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밤 12시부터 아침 06시까지, 그러니까 새벽에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퇴원 오더가 났는데 18시,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퇴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1일당 입원료를 산정할 수는 없지만 50%를 가산해서, 그러니까 뭐 입원을 했을 때 응급실이라든지 뭐 산원을 통해 가지고 뭐 새벽에 입원을 했다. 퇴원 오더가 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처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퇴원 과정이 좀 늦어져 가지고 밤에 퇴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50%를 가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이 시간대의 퇴원, 요 시간대의 입원이 아니라 새벽에 입원, 밤에 퇴원했을 경우에 가산이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입원료 체감제가 있었죠. 그래서 환자분들 너무 이제 병원에 오래 입원하는 것보다는 빨리 사회에 적응을 하시고, 또 빨리 이제 조기 퇴원을 이제 촉진시키고자 요 입원료 체감제라고 해서 15일, 30일, 31일 이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청구를 할 때, 그러니까 장기 입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날짜 계산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5일까지는 100% 청구를 할 수가 있고, 30일, 31일 이상은 이렇게 퍼센트를 달리해서 청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이제 조정이 뜰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신생아 입원료에서 우리 인큐베이터 보육기 같은 경우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1일당으로 산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내과나 정신건강의학과, 그래서 정신질환자라던가 아니면 나이 만 8세 미만 소아 같은 경우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응급의료관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에 의거해서 응급의료 관한 이제 법률에 의거해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환자의 이제 초일에 한해서만 저희가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응급의료 관리료는 종별이라던가 야간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원이든 상급 종합병원이든 또 환자가 내원한 시간 뭐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고 응급의료 관리료를 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응급 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관리료는 꼭 전에 환자 100대 100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진료 행위료에서 검사료, 영상진단 방사선 치료료, 그리고 투약, 조제료, 주사료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산정 기준하고 지침에서 이 보건 행위 분류 번호가 있거든요. 그리고 명세서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할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가나다라 마부터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도 뭐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자주 나오는 시험 중에 하나가 가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리고 분류 항목의 순서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요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진찰료하고 입원료, 우리 지금 이제 그 1주차부터 지금까지 한 게 다 가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가는 진찰료, 입원료.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진찰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검사료.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뭐 태종, 태세, 문단세 이거 배운 것처럼 외워야 되잖아요, 순서. 근데 이 분류 항목도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 검,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그 다음에 투약료, 그 다음에 주사료, 마취료. 예, 그래서 진검, 방투, 주마. 그래서 진검, 진짜 검을 방패하고 같이 해서 주마. 요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검, 방투, 주마. 그 다음에 이학요법료. 우리 뭐 물리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신요법료. 그래서 이정. 죄송하지만 이제 가수 이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치. 그래서 이정 처치하라. 그래서 진검을 이제 방패와 이제 이거를 이제 방투, 방패와 뭐 이렇게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마. 그러니까 진검 방투를 주마, 이정 처치하라. 이렇게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그 다음에 이제 조산원 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산원하고 보건기관, 그래서 이정 처치하고 산보하라, 요런 식으로 이제 같이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게 입에 이게 막 금방 붙지는 않거든요. 근데 자꾸 반복을 하셔가지고 진, 검, 방, 투, 주마, 진검, 방투, 주마, 이정 처치하라, 이정 처치 후 산보 가라,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셔서, 이게 이제 그 뭐 다음 중 분류 항목과 행위 분류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맞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를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서, 우리 가나다라 마바사는 뭐 순서 다 외웠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같이 기억을 하셔가지고, 지는 가, 검은 나, 방은 다, 투는 라,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나중에 한 문제 정도는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같은 경우는 뒤에서 명세서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보시면 이제 산보까지 했고요.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 게 한방검사 같은 경우는 한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처치, 한방에 해당하는 처치나 수술료 같은 경우 하, 그 다음에 약국에 해당하는 행위 분류 번호는 약. 그래서 이 한하약은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어렵지 않게 매치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한하약은 그냥 눈으로만 살피시면 되고요. 나머지 요것만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보까지. 그리고 진찰료하고 입원료는 같이 가. 그래서 진찰료, 입원료 같이 하고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사료. 네, 우리 아까 검사료는 뭐였죠? 나. 그래서 앞에서 기본 진찰료, 입원료 이런 것들은 가였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료가 이제 나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검사료는요, 질병을 진단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딱 눈하고 청진 뭐 이런 걸로 뭐 무슨 질병입니다 라고 진단하기 어렵잖아요. 각종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을 하거나 치료받는 과정에서 질병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우리 몸의 조직이라던가 검사물을 일부 채취해서 이제 검사하면은 그 비용을 검사료로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검사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혈액이 있고 소변 검사가 있고, 이거 아주 일반적인 거죠. 그 다음에 펑셔널 테스트, 어떤 기관의 기능 검사, 이것도 검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 검사, 우리가 뭐 위 내시경, 뭐 장 내시경, 뭐 관절경, 뭐 이런 이제 내시경 검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바이옵시, 조직 검사,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오셔서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폐 기능 검사를 하셨다. 그래서 PFT, 펄머너럴 이제 펑션 테스트 해서 이 폐 기능 검사했다. 그러면 각각 이렇게 우리가 검사료를 산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단순한 검사, 그래서 뭐 외관,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 냄새라든지 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검사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계산 방법에 의해서 검사치를 얻는 이런 것들은 검사료를 산정하지 않는다 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